아까 이 로마 공화정 4쿼터를 이 로마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고, 그것이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상의 인격을 지닌 로마라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달하려는 수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하려고 했던 문제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 문제이고, 로마가 결국 생존을 위해 도달하고 싶었던 경지는 인구 구조의 두툼한 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구 구조라는 거는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영토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 피라미드의 세대별 변화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로마처럼 지속적으로 영토가 넓어지는 나라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탈리아 반도라는 코어와 속주라는 페리페리의 인구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계층인데요. 로마의 코어를 기본적으로 지탱하는 것은 자영농 기반의 시민들입니다. 이 계층을 아시두이라 부르고요. 납세자라는 뜻이죠. 이 시민들이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이라든가 농사를 안 짓는 기간에 주로 전쟁을 나가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하죠. 지금으로 치면 중산층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이들이 튼튼한 것이 도시국가에서 점점 커져왔던 로마의 큰 자산이었는데, 포에니 전쟁 등의 여러 전쟁을 통해서 점점 이 시민 계층이, 즉 이 사회의 허리가 얇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쨌든 전쟁은 계속 이기고 정복지를 넓히기 때문에 우선 굉장히 많은 전리품이 들어오고 재산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죄다 귀족에게 집중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멸망한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노예가 많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귀족들이 노예를 소유하게 되고, 이 싼 값에 이용하는 시칠리아 속주라든가 이런 곳에 대규모 농장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은 농작물 값은 줄어들고, 안 그래도 허리가 가늘어졌던 자영농은 점점 몰락하게 되고, 귀족은 부유해지고 노예는 많아지고, 자영농들은 점점 몰락해서 결국 빈민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도시 빈민화된 무산자 계층을 프롤레탈리라고 부릅니다. 인구 구조 혹은 부의 재분배가 마름모에서 모래시계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가 라티푼디움입니다. 이 당시 파트리키나 노빌레스들이 가지고 있던 라티푼디움은 마치 고려시대 말기에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대농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유층을 상징하는 단어가 라티푼디움이라면, 점점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간 이 자영농들을 상징하는 것은 인슐라입니다. 인슐라는 시가지 근처에 있던 빈민들의 고층 건물을 인슐라라고 합니다. 원래 어는 섬이었는데 마치 섬처럼 이 도시 구역 내에서 빈민들이 3, 4층의 그 당시로서는 고층 아파트에 살게 된 셈인 것이고, 이 흔적은 아직 이탈리아에 있죠. 한편 이 비대해진 노예 계층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100만 명을 넘어갔다고 그러고요.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이들이 커져서 나중에 세력화까지 하게 된 것이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의 난, 스파르타쿠스 전쟁이죠.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한편 이 인구 구조상에서는 새로운 계층들도 나타나는데요. 에퀴테스라는 계급이 나타납니다. 예전 로마 공화정 초기에는 기병을 말했었죠. 에퀴테스, 에쿠스, 둘 다 말을 뜻하는 어원이고요. 마치 북인도 문화의 크샤트리아나 바이샤처럼 아주 귀족도 아니고 아주 노빌레스도 아니지만 꽤 잘 사는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르주아랑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각종 속주에서 인구가 부족한 중앙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 징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퍼블리카니 혹은 푸블리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종의 공공사업 계약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세력화를 하게 되고요. 또 이때쯤 나오는 계층이 전에 잠깐 언급했던 노부스 호모입니다. 노부스 호모는 전통적인 귀족 자제는 아니지만 어떤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다거나 해서 이 중상 계급 정도가 아니라 저 위에 집정관이나 호민관까지 아주 고위 관직까지 진출하는 경우를 신계급,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노부스 호모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노부스 호모가 마리우스와 키케로죠. 그래서 로마의 코어, 이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과 격심한 계층 차이, 그리고 그 사이를 새로운 계층들이 막 나오면서 정치 세력화를 했죠. 참고로 프롤레타리는 불만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 세력으로선 굉장히 중요했고, 로마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프롤레타리는 경제적으로 몰락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세력이었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민중파가 되는 것이고, 저 위의 계급을 지지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귀족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로마의 코어,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얘기였고요. 속주들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속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반도 바깥의 점령지 지배지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라틴인들 기반의 로마는 이 넓은 지역
지역을 직할해서 다스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웬만하면 속주들에게 다 자치권을 줬습니다. 다만 전직 집정관들을 속주의 총독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프로콘술라리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파견 통치를 했었는데요. 이 속주 안에서도 계급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도 여러 동맹 세력들이 그 지위가 조금씩 달랐어요. 지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세금이라든가 병역 차출의 의무, 대참정권 같은 권한들이 여러 면에서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와의 거리에 따라서도 반란들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포에니 전쟁이라는 찬란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고 모순덩어리였죠. 특히 공화정 제도라는 것 자체가 특정인의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에서 세팅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작은 시스템으로 가던 나라가 갑자기 100년 만에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이 거대한 나라를 운영하기에는 맞지 않는 그릇이었고, 그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및 계급 구조의 불균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승리를 얻고 전성기를 열었지만 그 전성기에 이미 몰락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다.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일이죠. 자, 이러한 부조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언제랬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로마 공화정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유명한 두 명의 호민관일 겁니다. 형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동생이 가이우스 그라쿠스고요. 얼핏 호민관이라고 하면 평민 출신일 것 같지만 이분들은 굉장한 명문가 출신입니다. 외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고요. 이분들의 개혁은 쉽게 말하면 형은 토지개혁, 동생은 곡물개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라티푼디움으로 대표되는 로마의 토지 독점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 지주들한테 캡을 씌운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토지는 다 반납해라. 그래서 이것들을 무산자들에게 나눠줘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라고 한 것이고, 이 이전에도 캡을 씌우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뭐 차명으로 한다거나. 근데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손을 본 거죠. 그런데 이 개혁법은 파트리키를 비롯한 당시 지배층들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죠. 지금으로 치면 부자들한테 재산 상한선을 30억까지만 두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 귀속시켜라 라는 거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백주 대낮에 호민관 선거일에 그냥 몽둥이로 대놓고 맞아 죽습니다. 로마 공화정과 원로원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를 보여준 사례고요.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후에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또 호민관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곡물 개혁을 합니다. 엄청나게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던 곡물들을 나라에서 헐값에 싸들인 다음에 이것들을 빈민들에게 나눠주거나 아주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자영농을 두툼하게 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이 동생 또한 결국 기득권 세력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를 좋게 보는 분들은 귀족 출신임에도 평민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제도를 펼쳤으나 그 뜻을 못 이룬 안타까운 사람들로 평가를 하고, 좀 시니컬하게 보는 분들은 어차피 이들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냥 평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마라는 공동체가 허리를 두툼하기 위해서 이 그라쿠스 형제라는 것을 도구로 선택했다 라는 시각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은 살해당했지만,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기득권층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들이 추구했던 개혁들은 나중에 웬만큼 제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원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4쿼터 안의 첫 번째 쿼터에서는 로마 공화정의 온갖 부조리가 터져 나오게 되고, 로마의 원로원과 민의 시스템은 이 거대한 로마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로마라는 공동체는 스스로의 생존을 혹은 탈피를 위해서 4명의 역사적 인물을 선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마리우스, 술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여기를 미션 9, 여기를 미션 10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션 끝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마케도니아 전쟁을 너무 짧게 지나가서 부연 설명만 조금 하자면, 로마가 3, 4쿼터에 이렇게 속주들을 넓혔잖아요. 그런데 같은 속주라도 동지중해와 나머지 지중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서쪽 지역은 뭔가 로마 입장에서는 미개한, 그러나 인적 자원이나 천연 자원은 풍부한 세력들을 로마가 복속시키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미 로마보다 굉장히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군사적으로야 로마가 더 뛰어났지만 여기는 같은 속주라도 로마가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어파 기준으로는 이 지역은 헬라어파의 지역이고 저쪽이 이탈리아어파, 라틴어 세력권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를 군사적으로는 정복했지만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층에서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할 줄 아는 것을 지향을 했고요. 반대로 이 동지중해 세력들은 굳이 라틴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그리스
그리스어 문화권으로 지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현대로 치자면 미국이 갓 경제 부국이 되었을 때도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유럽 쪽으로 굉장히 숭상하고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걸 교양으로 알았었던 때가 있잖아요. 로마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수많은 오리지널 문화들을 믹스하고 카피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대한 오리지널리티인 그리스 문화는 올려다봤다 라는 느낌을 한번 가지고 가보실게요. 그 맥락에서 보면 카이사르가 왜 로도스로 유학을 가려 했는지, 중간 해적한테 납치당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로마의 귀족 자제들이 왜 아테네, 에페소스, 페르가몬, 로도스 같은 곳에 유학을 왔는지, 그리고 왜 나중에 동서로마가 분리가 됐는지 맥락이 보이시죠? 동서로마 분리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 본인들이 우월한 문화권으로서 그리스어를 쓰면서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 공화정 혹은 같은 로마 제정이어도 이쪽은 그리스어 기반의 굉장히 다른 문화권이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가시고요. 자, 이제 여기가 오늘의 요약이니까 화면 일시정지하고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오늘의 키핏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뭐죠? 카이사르는 44년에 사망한다. 기원전. 하나만 더. 카이사르는 몇 년생? 기원전 100년생입니다.